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생상품 시간이죠? 그렇죠? 혹시 채권은 항상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채권은 이거든요. 채권은 혹시 들었나요? 다 끝났나요? 거의? 아, 다행이네요. 제가 조금 편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입니다. 데리버티브스로 표현하고, 이 과목은 사람마다 느끼는 편차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레벨 1의 파생은, 파생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에게는, 할만해. 뭐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파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쥐약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게 단어 자체부터가 좀 허들이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게 편차가 이런 사람들을 이게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좀 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감을 보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편차가 심하면은 이제 되게 조금 까탈스러운 거죠. 이 과목이 약간 좀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개념이 안 잡혔다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그렇다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따라오실 테니까 혹시 정말 내가 파생 좀 끝까지 해봤다라는 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레벨 1의 파생은 공부를 끝내고 나면은 되게 굉장히 그래도 어렵지 않은 사실 과목이긴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잔소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핸드아웃 혹시 다 받으셨죠? 네. 첫 번째 그 페이지 하나 넘겨보면은 과목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겁니다. 선수 과목은 픽스 인컴이라고 적어놨고 채권을 배우고 와야지 제가 조금 편해요. 물론 이제 안 배워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 점검하려고 물어봤던 거고, 과목에서의 비중은, 한 6, 7, 8% 정도? 레벨 1에서 많지도 적지도, 사실 애매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레벨 2, 3로 넘어가면서 비중이 확대가 돼요. 5라는 숫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레벨 2, 1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시작을 했으면 2, 3까지 끝내야 되는 거니까, 파생과 채권을 하지 않고 이게 CFA를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레벨 1은 그래도 뭐 이칸도 있고, 그 다음에 FRA 비중이 굉장히 세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의 비중이 세서 이게 정말 코어한 파이낸스 과목에 대한 나의 어떤 이게 지식의 강도가 조금은 흐릿해도 합격을 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결국 만나야 되는 2, 3에서는 거의 파이낸스 과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레벨 1과 레벨 2로 가면서 이 난이도의 그 점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레벨 2로 넘어갔을 때 파생을 만나면은 상당히 조금 많이 껄끄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레벨 1에서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안 잡혀 있다? 그러면 거의 조금 많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고,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외워서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점수 기대하기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CFA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요, 수리적인 거에 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가 되게 플루언트 하면은 상관없는데, 영어 자체가 플루언트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CFA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수리적으로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끌어내버리면은 이게 쉽게 갈 수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레벨 1에 있긴 하지만은 잘 좀 학습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목의 특징 보시면은 출제 비중 보시면은 한 6, 7%, 8% 정도의 비중으로 나오고요. 난이도는 사실 파생상품이라는 과목의 난이도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딥하게 들어가면은 끝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만나는 이게 과목의 난이도는 특히 레벨 1에서 만나는 난이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할만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시고 난 분들의 피드백도 해볼 만하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시험이 한 번씩 폭발하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이 과목을 넘나들다가 한 번씩 저희 과목을 만나면은 이제 폭발을 한번 하죠. 그럴 땐 좀 어렵긴 한데 뭐 그런 극단치를 만나지 않는 한에서는 레벨업 파생은 할만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틀릴만한 것들이 썩 많이 보이지는 않는 과목입니다. 공부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좀 수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방법은 적어도 레벨 1은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또는 파이낸스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선결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던 그 학문에서 쓰이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가 흐릿하는 순간 이게 공부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허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다행히 시험도 레벨 1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은 공부가 할만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과목이.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쇠저노트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북 두꺼운 거 절대 볼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 정도 뭐 보면 되지. 공부하는 것 자체는 쇠저노트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뱅크까지 나중에 문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서브노트를 나눠드렸어요. 서브노트를 나눠드린 목적은 한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판서하는 양을 좀 줄여드리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얘기하는 것들이 서브노트에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특히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쓰고 있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놓치면은 그 안에서 공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요건 좀 잔인한 얘기인데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시라고. 이게 책 들고 다니기 이게 제가 직장인들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직장인들이 사실 이런 책 회사 들고 다니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직장인인데 뭐 하는 짓인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두 장씩 복사해서 뭐 들고 다니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시험 기간 줄이는 방법은 지하철에서 조금 진짜 우울한 얘기죠. 지하철에서 보고 조금 일찍 출근해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기간을 줄여주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조금 짜투리 시간들 뽑아내면 정말 마음 잡고 뽑으면 1시간 뽑거든요. 1년이 365시간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게 공부하는 한 해 한 해를 줄여주는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하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공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서브노트 중심으로 할 거예요. 교과서는 밑줄만 그어드리는 수준일 거고요. 밑줄도 안 그으면 나중에 혼자 책을 읽을 때 이게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밑줄 그어주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혹시 서브노트에 없는 것들 이제 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설명을 간단하게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텐데 책이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책 순서대로 수업을 못 해요. 제가 처음 이 교과과정 바뀐 지 한 3, 4년 됐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거를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표정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책이 좋은 책이긴 한데 정말 컴팩트하게 잘 요약됐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어쨌든 짜집기한 책이다 보니까 순서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개념들이 좀
뒤에 나와버리고 좀 뒤쪽에 나와야 되는 애들이 먼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기도 까탈스럽고 먼저 설명해놓고 뒤로 가보면 그것들이 증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제 방식대로 순서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수업을 했을 때의 전달력과 피드백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책을 밑줄 그을 때는 앞뒤를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조금 불편하시긴 할 건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공부가 한 번, 두 번 복습이 되고 했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만 공부를 할 때만 저랑 좀 따라오시면 되고 이거 한 미니멈 5회독 하셔야 돼요. 이 책. 그래야지 합격에 그 가능권에 들어갑니다. 한두 번 봐서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5회독 정도는 디테일하게 하셔야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혜전호 중심으로 나중에 공부하시고 수업은 핸드아웃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번에 나온 얘기는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던질 거고요.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은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1.1의 증권과 1.2의 계약이라는 거로 나눴는데 이게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성별을 가지고도 분류를 해볼 수 있고 뭐 나이를 가지고도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기준을 갖다가 넣으면은 이 분류 저 분류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금융상품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시큐리티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1의 시큐리티에 대한 첫 번째 점을 보시면은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밑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스탁과 번드 같은 여러분들이 픽스드 인컴에서 공부를 하거나 에퀴티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대표적인 상품들을 갖다가 증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큐리티를 또 다른 말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역사가 엄청나게 유구하고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주식 언제 거래됐는지 혹시 역사책에서 보시는 분 있나요? 저기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때 주식이라는 이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자금을 펀딩하는 어떤 이제 구조로 활용이 된 이제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네, 이런 전통적인 금융상품은요, 제가 커버할 과목은 아니고요,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거고, 저랑 같이 공부할 이제 파생이라고 하는 거는 1.2에 나와 있는 계약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계약서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에 쓰는 행위를 하게 돼요. 물론 이걸 표준화시켜 가지고 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표준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는요 두 사람이 만나서 협의하면서는요 모든 라인 바이 라인의 계약서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서 야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자 하고 서로 합의하고 사인업하고 날인하고 가져가면은 그것이 하나의 프로덕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1.2의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꺽쇠에 보시면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을 갖다가 저희는 파생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주식과 채권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파생상품을 설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리는 그림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저희가 수학 시간에 펑션이라는 애를 갖다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 펑션의 특성을 보면은 x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펑션에 의해서 y라는 애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특성이 있는 게 이게 함수라는 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펑션의 세계에서 x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죠? 이 x를 땡땡 변수라고 표현하죠. 땡땡의 의미는 땡땡은 뭐다? 독립 변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y를
뭐라고 표현해요? 땡땡 변수? 종속 변수라 표현하죠. 얘는 dependent variable에 표현하죠. 얘는 depending해요. 이 y라는 값은 depending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에 depending 하냐면요, 이 x라는 independent variable에 depending 한 특성이 있죠. 두 번째는 또 뭐에 depending해요? 펑션에 depending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y라는 값은 independent variable의 값이 변동이 되거나 또는 펑션이 바뀌게 되면은 값이 얘네들에 의해서 값이 변동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갖다가 종속 변수라 표현합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파생상품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 independent variable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냐면요, 주식도 있고요, 채권이라는 애도 있고요, 금리라는 애도 있고요, 커머디티라 표현하는 원자재라는 애도 있고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시그마라는 것도 있고요, 크레딧이라 표현하는 신용 위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립변수의 역할을 해요.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얘네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값이잖아요. 독립적으로. 그쵸? 그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 사거나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장에서 가격들이 형성되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독립변수이고요.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종속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포워드라는 파생, 보통은 저희가 지금 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워드 컨트랙이라는 용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라는 계약을 배울 거고, 퓨처스라 표현하는 선물이라는 계약도 배울 거고요, 수합 계약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옵션이라는 계약도 배울 겁니다. 사실은 이 네 개의 계약이 어떤 특성을 갖는 거냐면요, 펑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펑션이 있는 거고, 이러한 펑션이 있는 거고, 이러한 펑션이 있는 거고, 이러한 펑션이 있어서 이러한 인풋들이 들어가면은 각각의 펑션에서 값들이 연동해서 파생상품이라는 값이 튀어나오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파생상품은요, 공부하기가 조금은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게, 얘네들도 다 알아야 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알아야 되는 특성들도 있고요. 얘와 얘 간의 연관성도 알아야 되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딥하게 공부하려면은 많이 난해한 과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파이낸스에 대해서 거의 다 커버를 해야지 파생상품이 조금은 훨씬 쉬워지는 특성들은 있어요. 다만 CFL 레벨 1 수준에서는 아주 얕게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